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엿듣다가 들통이 난 셈인데, 문제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당장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것 아니냐,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한다, 사실인지 확인하자, 저 자세로 일관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뒤통수를 맞고 한미회담을 앞두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 국익을 생각해서 넘어가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오늘은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앞두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은 선거 공정하게 합니까? 뭐 김장 담그고 뭐 아무 말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용산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행적이잖아요. 뭐 특정 후보를 전당대회 대표로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압력을 넣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민주당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이미. 왜 원내대표를 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김 의원님 나오시니까 허보현님께서 김두관 의원님 원내대표 반드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국민 지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예. 선거 중에 제일 힘든 선거라고 그러던데요. 예, 사실은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예. 어느 선배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원내대표 나간다 하니까 선배 위원께서 농담으로 예. 질이 가장 나쁜 유권자를 만나서 김 후보 고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원내대표 선거 어렵죠. 현역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니까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예.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하시던데, 그런데 또 어떤 매체를 보면 다른 두 사람 2파전 이렇게 또 소개하고 막 그러던데, 그건 왜 그래요? 뭐 애써 아마 당원들과 일반 국민 여론을 강하게 얻고 있는 저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쓴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면, 두 분의 2파전, 또 어떤 신문은 뭐 이현욱, 홍익표, 박강원 세 분 3파전에 저를 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받쳐주고 있어서 상당히 흐름이 세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원들의 그런 여론을 또 의원들이 다 당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데 무시하고, 아무래도 뭐 친분이나 연고로 선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정치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지금 검사 독재 정부를 우리가 규정을 했고, 윤석열 정부를 또 강한 우리 야당과 당대표에 대한 침탈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원내대표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원들의 바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기억 입법을 비롯해서 예산 투쟁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그래도 이제 내년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좀 압승하는 거거든요. 예. 누가 어떤 원내대표 총선에 좀 더 역할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그래도 당원들께서는 저를 좀 압도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내대표를 좀 늦게 출범을 해서 많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당원들의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원내 우리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3청을 방문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4청에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을 방문했는데, 뭐 크게 그래도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원내대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진작에 하시지 않았나?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재선이고, 제가 이제 3선 의원들이 주로 4선 의원들이 하는 강력단체장 이제 도지사를 13년 전에 제가 하고, 또 2006년에 제가 당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그때 이제 정동영 의장 1위를 하고 김건태 의장이 2등을 했죠. 예. 제가 3위를 해서 8위를 일으켰는데, 2006년에 이미 최고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당에 대한 좀 또 대선 후보도
우리 당 본선까지는 2번 올라가고 이래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이렇게 인정은 해주시는데 예. 국회의원 선수는 제가 이제 재선입니다. 그러시죠. 다른 걸 장관하고 거쳐서, 뭐 그렇게 예. 하시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가 선거죠? 원래 우리 당은 당규에 5월 초로 적시가 돼 있는데 예.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재욱 삼선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우리는 4월 28일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서 4월 28일에 하거나 아니면 5월 초에 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서로 양 원내대표가 좀 같이 출범하면 더 대화하는데도 낫고 그런 점이 있겠죠. 예, 5월 임시국회는 뭐 새 원내대표가 이제 예. 윤재욱 의원하고 할 테고요. 4월 국회 일정은 임시국회 일정은 사실은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27일 뭐 특검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까지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한 달 시차는 있지만 뭐 5월 임시국회를 여야가 합의하는 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 원내대표는 총선 때문에 더 이제 주목받고 할 일이 많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 구도로 그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3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정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들이 매우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높여가지만 상대방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총선에 이길다는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 그게 바닥에 깔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총선 승리할 수 없고 우리 당이 그나마 또 주요 개혁 입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의제를 내야 하거든요. 뭐 전 세계적인 의제는 사실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이런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제 워낙 우리 서민들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사람이 나가서 후보를 띄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을 되면 아마 인재영입위원회가 좀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 연수를 통해 당에서 인물을 키우면 좋지만 예. 우리 당 정당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또 국민의 인기가 있는 분들을 우리 외부 수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 쇄신과 더불어 인재를 좀 잘 발탁하는 것도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 예.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 중에 불편한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압승하고 총선에 180석까지 줬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 그 민주당은 무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범야권이 180석으로 다수당은 횡포다, 근육자랑이다, 뭐 이런 또 오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복주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라고 하셨고 아까 말씀도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외국에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외교 참사도 그러고 최근에 우리 이제 농민들의 생존권이고 식량 주권 차원에서 양곡관리법도 사실은 여당하고 깊이 협의를 한 겁니다. 또 김진표 그 국회의장께서 수기 기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한 건데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와 있습니다. 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 출석의 3분의 1을 얻어야만 제 의결이 되는데 뭐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의 국가라서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 공산품 수출하기 위해서 농민들 희생한 게 이제 그 우루과이 UR 협상이고 WTO 협상이고 FTA 협상인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희생의 기초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산업국가로 성공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제 희생이 있었던 거죠.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전혀 없는 거고 최소한의 보상이 양곡관리법이고 또 식량 주권에 대한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도 너무 이렇게 뭐 농민 숫자도 작고
표도적 그래서 그런지 그냥 윤석열 정부에 그냥 내쳐버리는 겁니다. 뭐 앞으로 논쟁이 될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이 대우해양조선의 노동자들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소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부당 사용자 부당 그런 탄압에 대해서 항의한 건데 그게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때리니까 어떻게 그 노동 상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안들 대해서 뭐 노동자나 농민들 생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정부니까 국가와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 약자들을 보듬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그걸 방기하니까 뭐 이걸 제대로 된 정부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 그 패널들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폭주하고 있는데도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끌고 가면서 총선을 치르면 결국은 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구도로 치러지게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패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이제 계속 뭐 체포동의도 내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당 뭐 정적 제거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전략일 텐데 우리 국민들이 뭐 민주주의 또 산업화에 성공한 정도의 수준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국민들이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도 있었고 남구라고 이제 김기현 당대표 예. 이채위원회 지역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대1로 했는데 우리 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최덕종 후보가 앞에 구의원을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잘했는데 작년 뭐 지방선거는 완전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그냥 뭐 대통령 취임한 20일 뒤에 지방 동시선거를 했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완전 싹쓸이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 보선 1년 됐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너무 국정을 무능하게 하니까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은 것도 있고 또 야당세가 좀 강한 울산 측면도 있고 이 또 후보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던 의원이고 이래서 우리가 한 200표 차로 이겼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그런 민의가 내년 총선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질지 네. 이제 그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뭐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뇌물 428억을 뇌물로 적시하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이 카드라는 거에 기조해가 이렇게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너무나 오남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법원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하는 법안들을 사법부에서 좀 그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게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정부의 그 키워드인데 이건 뭐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자기들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사회적 합의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임계점이 온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되면 충분히 우리 당도 지켜낼 수 있고 대표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용산 대통령실이 참 무한무치합니다. 동맹국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연설이거든요. 진짜 70년 동맹국인데 지금 도감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권을 침해한 건데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미국에 항의하고 대사를 초청해서 이게 묻고 또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어찌된 상황인지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뭐 좀 더 알아보겠다. 그냥 뭐 3세계 이렇게 주요 국가기관을 도청하는 건 의례적인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CIA나 NSC가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저는 충분히 우리 용산 대통령실 감청이나 도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 미국이 굉장히 감청 기술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도청 감청 기술이. 옛날에 그 소련에서 우리 칼기를 한번 객추한 적이 있잖아요. 저 시베리아 쪽에서. 예. 그걸 일본 정보기관에서 다 그 감청을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일본이 뛰어나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일 기시다 윤석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뭐 전략회의를 할까 이런 거 일본 기관에 다 감청이나 도청할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도청 감청도 좀 우리가 가려서 쓸 필요가 있는데 도청은 이렇게 몰래 엿듣는 것이 도청이고 감청은 사법기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듣는 것이 감청이니까 정확하게는 뭐 이건 도청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이걸 뭐 감청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저는 좀 뭐 순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미국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실 국가안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했는지. 예. 지금 뭐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나눴던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냐 안 했냐 확인하면 금방 사실 여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미국만 그러면 우리를 상대로 도청을 했을까? 일단 뭔가가 지금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방청이랍니까? 약간 도청을 막는 그런 기술이 뭔가가 부족하니까 뚫렸을 거 아닙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데는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 김병기 우리 당 의원께서 이제 국정원에 한 25년 근무했던 사람이라 그 부분이 상세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작년 이종섭입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예. 인사청문회 때 용산에 이렇게 옮기면 그 시설을 보호하는 장비 속에 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상 자체가 전체 이제 자체가 여기다가 뭐 장치를 안 붙이더라도 안 붙여도 그 자체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용산의 그 대통령실을 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면서 그걸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당시 정확하게는 기무사에서 다 이렇게 신원조회도 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저쪽에 그 삼성 장군 신원식 장군이라고 그 비례 국회의원인데 신원식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정보기관의 입장에 보면 그냥 너무나 정보 도청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자재들이.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그러고 전문가 눈으로 보면 예.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스크바 주재 이제 미국 대사관을 18년 정도 걸렸는데 계속 그 자재를 러시아에서 이제 소련에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서 18년 만에 완성했는데 한 번은 다 그냥 지었던 걸 다 뜯어내고 새로 모든 자재를 물만 빼고는 모든 자재를 미국에 가져가서 러시아 그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지었다는 설도 있거든요. 정확할 겁니다. 그 제가 틀리지 않는 정보 같은데 그럴 정도로 하니까 이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용산이. 물론 이제 용산 이전 때문에 보안이 누설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뭐 여당에서는 발끈하긴 했는데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궁을 감청했을 때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한 적도 있고요. 올랭드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로 직접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알아보겠다, 뭐 재발 방지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강대국들이 그 도청한 걸 그냥 인정 안 하고 깔아뭉개고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3번 도청할 거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 동맹국을 지금 대통령 안보실을 도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정상에 가서 이 인프레 감축법이라든지 배터리 하는 거 반도체 지원법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불리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일인데 아예 저리 저 자세로 그냥 뭐 김태호 안보 1차장이 저 자세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협의하겠다. 또 뭐 조작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예. 다 뭐 서로 정보 전쟁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잘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뚫렸다면 못 막은 책임이 잘 막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들켰으니까 들킨 사람 잘못이고 도청한 사람 잘못인데 그걸 굳이 뭐 막 막으려고 하고 보호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막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주권 국가 아닙니까? 너무 너무 종속돼 있는 아예 알아서 기는 그 태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대한민국 이제 경제 규모도 10위권이고 12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6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제국 말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뭐 약속 콤플렉스 있습니다만 지금 20, 30대 MZ 세대들은 전혀 약속 콤플렉스 없다고 그럽니다.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라든지 K-칼처가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60년생이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저희들은 그런 걸 떨치려고 해도 워낙 교과서에 강대국 뭐 소련, 중국, 중공 그때 뭐 일본 이런 약소국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은연중에 좀 잠재해 있는데 그런 컴플렉스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당당해야 되고 오히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대한민국을 자기들 세력으로 넣으려 하고 해양 세력 입장에서는 단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대륙 세력을 견제하려고 해서 이 한국의 포지션이 엄청 커졌고 당당해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 이런 데서 아예 그냥 아래서 기는 외교를 하니까 참 자존심 상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정치 경험도 적다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실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만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 일요일 날 MBC 100분 토론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경험 없는 사람 국민들이 뽑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큰 정치력을 기대하는 게 난센스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움은 되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당선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무죄 추정 원칙 위에서도 이재명 지금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고 대선에 0.73으로 근근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니 뭐 용산에 집무실을 옮겼으니까 그 명분으로도 모실 수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혼자 이렇게 좀 모시기가 부담되면 원내대표하고 지도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이 선진국에서 대선이 끝났는데 1년 동안 경쟁했던 후보를 초청해가지고 그 국정 협력을 요청 안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 신기록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는 너무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최종적으로 뭐 유죄가 나면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당당하게 제1야당 당대표니 그런 게 뭐 그냥 인식이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있다. 그래서 범죄자고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국정 운영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깝죠. 이번에 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된 윤재옥 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할 말을 좀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윤재욱 의원도 이제 제가 행자부 장관을 할 때 이제 경무관이었는데 예. 그래서 뭐 한 20년 전부터 잘 알죠. 굉장히 이제 좀 정치가 바람직한 바른 분인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로 봐서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의 염려도 됩니다. 오히려 김기현, 윤재옥
뭐 용산 이렇게 완전 당정 일체가 돼버렸잖아요. 뭐 그 다른 선소리 하는 분들은 다 배제해버렸고 이러니까 오히려 참 염려가 되네요. 그래도 그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들 이렇게 만나면 왜 김두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당원들이 강한 원내대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의원님들은 김두관 그냥 좀 무게감은 있지만 그렇게 뭐 투쟁력이 있느냐 이런 오해가 약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점들을 좀 설명합니다. 그 제가 경남도지사를 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낙동강 4대강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가장 강력하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정원에서 저를 굉장히 사찰을 많이 했더라고요. 뒤에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뭐 우리 당 소속의 이제 시도지사들이 좀 있었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절대 그렇게 못했고 또 이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제가 그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 판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탄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발의를 했고 우리 당에 동의를 요청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원내 지도부와 당 대표께서 역풍을 분다는 이유로 이제 말려서 그렇게 됐고 또 박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장관 탄핵에도 앞장을 서고 뭐 검찰이 침탈할 때 그래도 당당하게 가끔이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관이 원내대표로서 좀 저 침탈도 막아내고 총선 승리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30% 보수, 30% 진보는 한 40% 중도인데 제가 좀 중도파의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지사 때 뭐 우리 당이나 야당 지지가 그때 한 25%밖에 안 됐는데 제가 53.5% 당선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갱년을 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시라는 응원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김두관 성함으로 삼행시 지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걸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21도 한라사님인데요. 예. 김두관 의원님 원내대표 되셔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윤정부와 맞서 싸우는 관우와 같은 기백을 보여주세요. 정말 삼행시 대단하시네.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 만나봤습니다. 15 듣고 이어가죠.